테스트용으로 메인보드랑 그리고 그래픽카드 그리고 CPU 세 가지를 대여받았는데 CPU는 특이하게 검은색 박스로 왔는데 12900K를 대여해준다 그랬는데 이거는 일반인한테 파는 CPU가 아닌가 봐요. 겉포장지에는 인텔이라는 검은색 마크 하나 열어보면 우와 이게 뭐야, 이렇게 생긴 CPU 포장은 처음 보는데? 이 밑에 부분을 잡고 열게 돼 있으니까 열어보면 우와, CPU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건 처음 봤는데? 오, 뭐야, 뒷면에는 CPU 확대하면 뭐 이러한 모양이 나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뒷면에는 여기 조그맣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엘더레이크 12세대 코드명이 엘더레이크니까 엘더레이크 호수를 보여주고 있나 봐요. 재질은 상당히 딱딱하고 이거 갖고 싶은데?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이쪽에 홈이 파져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이거를 이렇게 끼워서 전시용으로 사용을 해라. 아니야. 엘더레이크 후보다는 뒷면에 이게 더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뭐 잠깐이지만 아무튼 내 거. 이렇게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한테 판매하지 않는 리뷰어 킷 그런 건가 봐. 뭐야 이게? CPU 박스가 되게 작은데? 거의 한 뼘도 안 되게 조그만 모양인데? 와, 조그만 박스 안에 이렇게 대여용 CPU가 들어가 있네요. 다른 거는 그다지 탐나지 않는데 이 박스랑 저거 세워놓는 거 이게 탐나는데? 이거 세워놓는 거랑 박스만 어떻게 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거 박스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워놔도 멋질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넣어서 아니다 넣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세워놓는 게 더 멋있다. 아 맞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무튼 이 그래픽카드도 아니고 메인보드니까 메인보드 모델명에 Z690M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마이크로 ATX 사이즈 메인보드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메인보드를 고를 때 중요한 거는 전원부 온도가 어디까지 버티는가, 그리고 램 오버클럭이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바이오스 플래시백이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겉에 있는 박스를 드러내면 안쪽에 내용물이 있고 SATA 케이블 2개, 그리고 M.2에 연결할 때 쓰는 부품, M.2 나사가 각각 하나씩 들어있는 포장지 3개, 그리고 사용 설명서. 마음에 드는 건 다른 언어 없이 간결하게 한글로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메인보드를 열어보면 뒷면에는 간단하게 스카치 테이프로만 고정이 돼 있고, 과연 방열판은 어떨지 먼저 메인보드를 살펴보죠. DP 포트, HDMI 둘 다 지원하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가바이트는 희한하게 여기에 있는 버튼이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이에요.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이 있어야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오류가 나도 다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열판 쪽을 보면 물론 히트파이프로는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왼쪽에 있는 방열판 크기를 보면 일단 방열판 크기는 육안상으로 보기에는 서류 전용 합격. 이만큼이다. 통짜로 된 알루미늄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방열판, 이 부분도 왼쪽에 있는 날개 부분이 방열판 면적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고심한 흔적이 보여요. 그리고 램 슬롯 부분을 보면 특이하게 2번과 4번 램 슬롯만 메탈로 된 램 슬롯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아주 주가적인 건데 저는 메인보드 뒷판에 끈적임이 있는 건지 이것도 봐요. 메인보드 뒷판을 만져보면 끈적임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플럭스 뒤처리를 아주 잘 해놓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끈적임을 제가 보는 이유가 예전에 해외로 직구했던 MSI Z490 유니파이 메인보드도 메인보드 뒷면이 되게 끈적이고, 지금 현재 메인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는 MSI Z690A 메인보드도 메인보드 뒷면이 플럭스 처리가 제대로 안 됐는지 되게 끈적거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교훈을 나왔던 MSI Z690 엣지 메인보드도 희한하게 뒷면이 되게 끈적거리더라고요. 메인보드 뒷면이 끈적거리는 건 MSI 전통인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메인보드는 플럭스 처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저는 뭐 위쪽과 아랫부분 플라스틱 부분에 보호 비닐이 붙여져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띄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열받아서 늘어붙기 시작하면은 제거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보호 비닐은 바로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메인보드를 받았으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 핀이 휘어 있는가. 역시 메인보드는 핀 휜 곳 없이 완벽한 양품. 저한테는 불량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M.2 방열판 구조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열어볼게요. 뒷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써멀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을 걸쇠 모양으로 걸쳐서 이렇게 장착하는 방식이네요. M.2 SSD를 그냥 장착하면 중간이 붕 뜨기 때문에 중간에 지지할 수 있는 고무가 있어서 SSD 방열판과 조금 더 밀착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고무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거는 요즘에는 M.2 그냥 편하게 장착할 수 있게 이지 클립 같은 거 주는데 이 녀석은 3개 모두 다 나사로 장착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뭐 아쉬운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원부 온도와 램 오버클럭이 어디까지 들어가는가, 그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RTX 3060도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열어볼게요. 저는 그래픽카드 살 때 기가바이트를 고민하게 되는 게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4년 AS가 가능해요. 그래픽카드 AS 3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중고 판매를 하려면 1년 AS가 더 남아있는 거 그거 무시 못하더라고요. 그 비닐이 좀 구겨져 있는 걸 보면은 이 녀석은 대여로 여기저기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한 녀석인가 보네요. 요즘에 이더리움 채굴 대란이 점점 끝나가면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이제 사정권에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름 게시판들 보면서 그래픽카드 교체를 점점 노리고 있는데, 아무리 못해도 이제까지 존버를 했으면은 3080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래픽카드를 살려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옛날에 제가 올렸던 그 게시글, 그게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냥 살걸. 살걸. 그래서 결국 1080 Ti 암호로 버티고 있는데, 소음이랑 고주파가 진짜, 그래픽카드 사기만 해봐라.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렇다면 테스트 벤치에 올려서 실제 테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해볼 게 있는데, 이쪽에 있는 버튼 바이오스 플래시백을 먼저 해볼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지난 시간에 해외 직구 메인보드 뽑기에서 실패를 해서 바이오스 플래시백부터 먼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할 때는 CPU, 램, 그래픽카드 모두 없어도 돼요. 오로지 메인보드에 전원 두 군데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가끔씩 게시판에 보면은 컴퓨터 부품이 나올 때마다 싸게 조금씩 모아서 부품별로 모으는 거를 드래곤볼이라고 하잖아요. 드래곤볼을 해서 부품별로 가격대가 싸게 사면 좋긴 한데, 제일 문제점이 메인보드를 먼저 사놓으면은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4일까지 지나버리면은 초기 불량이라고 하더라도 교환이나 환불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불량을 가려낼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은 아니긴 한데, 이제 지난 시간에 해외 직구 뽑기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불량 증상 중에 하나가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도 안 돼요.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것만 확인을 해도 초기 불량 확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남는 USB 아무거나 하나 컴퓨터에 끼우고,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바이오스 최신 버전 F6A 이거를 다운로드 해주고, USB 드라이브를 오른 클릭해서 포맷 FAT32로 시작. 포맷 완료. 다운로드 받은 바이오스 최신 버전 압축을 풀고, 용량이 32기가 제일 큰 게 바이오스 파일입니다. 바이오스 파일 이름을 gigabyte.bin으로 고쳐서 이거를 포맷한 USB에 복사해줍니다. USB를 뽑아서 백패널에 보면 빨간색 포트 쪽에 바이오스라고 써있어요. 여기에 USB를 꽂아주고, 메인보드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바이오스 플래시백 버튼, 기가바이트에서는 Q 플래시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 LED가 깜빡이는 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략 5분 정도 소요가 됐어요. LED가 꺼졌으면 USB를 제거해도 됩니다. 조립에 사용한 CPU 쿨러는 크라켄 Z73. 이거를 사용할 거고, 메인보드를 테스트 벤치에 올리기 전에 소켓 가이드부터 장착을 해야 되니까
메인보드를 뒤로 돌려서 뒷면에 아세텍 순행 펌프 12세대 전용 소켓 가이드를 끼워주고 지지대도 장착을 해주고 아세텍 12세대 순행 펌프용 지지대를 장착하고서 어느 정도 유격이 있다고 이거 게시판에 불량이냐고 게시글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 정도 유격이 있어서 약간 덜렁거리는 건 정상입니다. 어차피 순행 쿨러를 장착을 해서 위로 장력을 받게 되면은 덜렁거림이 없어질 거니까요. 그리고 테스트 벤치에 올려서 저한테 테스트용으로 대여해준 12900K CPU 이거 CPU 케이스 갖고 싶은데 CPU 장착은 걸쇠를 열어주고 CPU는 마치 슬램덩크의 강백호에 놓고 온다 그 느낌으로 살짝만 놓고 잘 장착됐는지 확인을 하고 먼저 빼주고 이렇게 하면 장착이 완료되죠. 그렇다면 쿨러를 달아야 되는데 이제는 고민되는 게 이 쿨러 방향. 크라켄 Z730은 여기 순행 쿨러 자켓 부분에 달아야 되는 게 두 군데나 있어가지고 USB 케이블 끼우고 컨트롤 케이블까지 자신이 2번, 4번 슬롯 램 두 개만 사용한다면 이렇게 장착하는 게 크라켄 Z730은 최선일 것 같고 근데 만일 풀뱅크를 사용한다면 풀뱅크를 사용한다면 호수를 아래쪽으로 놓는 거 이 방법이 최선일 것 같네요. 이쪽으로도 돌아가려나?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순행 호수랑 방열판이랑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아요. 순행 호수를 왼쪽에 장착해도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사용할 써멀 그리스는 MX5 유불리 현상 계속 일어날까봐 쓸 때마다 확인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어나진 않았어요. 마음이 착한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삐뚤어지지 않은 X자. 그런 건 미신입니다. 아까 전에 확인해 본 대로 저는 펌프 호스를 그냥 이렇게 아래쪽에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착해도 램 간섭이 괜찮으려나? 일단 1번 쪽에 램을 하나 끼워 보면 1번 쪽 램하고는 아슬아슬하게 닿지 않네요. 그리고 펌프 케이블을 꽂아야 되는데 기본 세팅 펌프 단자는 희한하게 밑에 있어요. 메인보드 하단에 시스템 팬 4 그리고 펌프 겸용 단자로 있으니까 보통 메인보드는 기본 펌프 단자가 위쪽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거 이게 조금 아쉽네요. 물론 여기에 꽂아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 케이블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니까 나중에 바이오스 세팅을 따로 해주기로 하고 펌프 단자는 CPU에 꽂아줄게요. 그리고 이건 메인보드라기보다는 크라켄 시리즈 순행 쿨러에 대한 건데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케이블만 모두 연결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쿨러 RPM이 제일 아래 단계로 고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순행 쿨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펌프 RPM을 조절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 성능이 나와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주렁주렁 선 달린 거 별로 싫어하는데 비록 아세텍 펌프 바로 이전 세대긴 하지만 에브가 CLC 360 같은 경우는 펌프 속도를 한번 최대로 맞춰놓으면 USB 케이블을 제거를 해도 최대 속도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USB 케이블을 빼고서 펌프 케이블만 연결을 하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SSD를 끼워줄 차례. M.2 SSD는 일반 SATA 방식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NVMe 방식만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NVMe SSD라 지난 아마존 세일 때 2TB짜리 SN750 사놓은 거랑 웬디 블랙 SSD가 있는데 이 녀석은 아직은 등장할 때가 아니고 나중에 진짜 등장할 때가 따로 있으니까 메인보드 박스 안에 같이 들어있던 M.2 나사 한 개를 뜯어서 지난 영상에서 뽑기만 실패하지 않았어도 2TB짜리 M.2 SSD가 등장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기회는 또 올 겁니다. SSD 장착을 하고 그리고 방열판에 있는 써멀패드 보비니를 제거를 해서 M.2 방열판 오른쪽 부분 여기를 먼저 걸어주고 오른쪽을 내리면 아니네. 방열판에 나사가 있구나. 여기에 나사를 끼울 필요는 없는 거였네요. 괜찮아. 이 부분은 미래에 내가 편집으로 다 날려버릴 겁니다. 한 번에 성공한 것처럼. 여기 부분은 나사를 장착하지 않아도 돼요. 기본적으로 방열판에 나사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살짝 눌러주고 방열판을 조여주면 이렇게 SSD 장착. 역시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램은 립조스 3200 클럭 CL14 8기가짜리 2개. 그리고 부팅 테스트만 할 거라면 내장 그래픽에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저는 어차피 성공이라는 결과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래픽카드부터 끼워서 액땜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성공이라는 결과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죠. 파워 온. 역시 총재 황금손. 안 된 줄 알았네.
먼저 바이오스 확인해보면 12900K 인식됐고 8기가 2개 인식됐고 M.2 NVMe SSD까지 모두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CPU 스냅쿨러 펌프선을 밑에 펌프 쪽에 원래는 달게 돼 있는데 펌프를 CPU에 연결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바이오스에서 조절을 해주면 키보드로 F6번을 누르면 펜 스피드 조절 모드로 들어가요. 저는 CPU 펜에 펌프가 연결돼 있으니까 펌프는 무조건 풀 스피드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드 컨트롤을 풀 스피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냅쿨러 펌프 세팅은 끝. 다음으로는 윈도우를 깔고 올게요. 윈도우 까는 게 끝났으면 이 녀석의 전원부 온도 테스트를 해볼게요. 기가바이트 Z690M 어로스 엘리트 메인보드는 기본적으로 전력 제한 해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기본 상태에서 프라임 스몰을 돌리게 되면 제 아무리 크라켄 쿨러라고 해도 12900K의 열을 못 버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 테스트를 할 때는 대부분 전력 제한을 인텔에서 이야기한 241W로 맞춰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PL1, PL2를 241W 맞춰주고 F10 누르고 엔터. 프라임 실행해서 스몰. 전원부 온도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CPU들은 전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 됐다. Z690 칩셋 메인보드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 램 오버클럭. 제가 현재 끼우고 있는 거는 박열판은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립조스 3200 클럭 CL14 8기가짜리 2개고요. 여기에 램 쿨링용 팬 올려주고 파워온. 먼저 저의 램 오버클럭 테스트가 왜 오래 걸렸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비다이 고수율 램을 오버클럭 할 때는 저는 기어 1으로 세팅을 하고 램 클럭은 4000부터 시작을 해요. 램 타이밍 쪽에 들어가서 메인 램 타이밍을 17, 17, 17, 34 그리고 350 그리고 뒤로 나와서 SA 전압 1.35 주고, 램 전압은 램 쿨링 되고 있으니까 넉넉하게 1.6 주고, 제가 아는 직선에서는 이것만 만지면은 기본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해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이렇게 하면은 부팅이 안 됩니다. 화면이 안 뜨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에 있는 CMOS 클리어 쇼트 CMOS 클리어 돼서 다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서 램 클럭도 내려보고 램 타이밍도 더 풀어보고 다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3200 클럭도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저거 만지다 보니까 알아낸 게 제일 중요한 거, 다른 메인보드랑 다르게 이쪽에 있는 XMP 옵션 있죠?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램 오버클럭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XMP 프로파일을 적용을 시켜놔야 램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팅을 해보면 F10 누르고 엔터. 네, 이렇게 부팅 화면이 뜨고 부팅해서 확인을 해보면 기어 1에 4000 클럭 입력한 램 타이밍 그대로 정상적으로 다 적용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4000 클럭 부팅이 안 되길래 와, 이거 내가 또 뿔딱을 뽑은 건가? 아니, 내 손으로 산 것도 아니고 대여를 받은 게? 그래서 타이밍도 막 바꿔보고 클럭도 바꿔보고 별의별 거를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XMP 옵션 하나만 키니까 다른 보드와 동일하게 잘 들어가요. 지난 영상에서 액땜은 충분히 다 한 것 같은데 XMP 옵션 하나가 저를 애먹이더라고요. 아무튼 XMP 옵션 그걸 키면은 된다는 거를 이해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램 오버클럭 하는데 전혀 이상 없어요. 그렇다면 4000 클럭이 되는 건 확인했고, 이 녀석은 램 클럭을 그러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 Z690 보드에서 램 클럭은 거의 90% 이상 CPU에 달려있기 때문에 보드가 아무리 좋아도 CPU가 뿔딱이면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램 클럭의 최대값은 전적으로 CPU에 달려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인텔 12세대는 DDR4 메모리 컨트롤러랑 DDR5 메모리 컨트롤러가 따로따로기 때문에 DDR5 메모리가 오버클럭이 잘 됐다 그래서 DDR4 메모리 오버클럭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DDR4 메모리 한계 수율이랑 DDR5 메모리 한계 수율이랑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해외에서 최대로 램 오버클럭한 게 4300까지 봤으니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램 4000클럭이면은 쓸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어디까지 됐느냐, 일단은 해볼게요. 다시 바이오스에 가서 윈도우 부팅까지만 최대 가능했던 클럭은 4133클럭이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부팅은 되긴 했는데 TM5를 돌려보면 시작하자마자 막 이렇게 우유가 뜨고 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화면. 그래서 램 클럭을 조금씩 내려서 TM5가 통과하는 클럭을 찾아보니까 결국엔 4000클럭에 통과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최대 램 클럭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에는 램 타이밍. 램 타이밍에서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드는 거는 4000클럭에 CL14를 넣으면 심리적 만족감이 되게 좋은데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먼저 제가 시도한 거는 메인 램 타이밍 쪽 15, 16, 16 이렇게 바꿔주고 윈도우 부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TM5를 돌려봤는데 TM5는 과거에 제가 미리 돌려놨으니까 스크린샷으로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통과를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타이밍 15, 16, 16, 34, 4000클럭으로 통과를 한 거. 그래서 여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다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램 타이밍을 한 타이밍 더 조여서 14, 15, 15 이렇게 바꾸고 F10 누르고 엔터. 그래서 여기서 TM5를 돌려봤는데 네, 이것도 과거에 제가 미리 돌려놨으니까 스크린샷으로 확인을 해보면 14, 15, 15, 34 타이밍으로도 TM5가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세브램 타이밍을 어느 정도까지 더 조여지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바이오스로 세브램 타이밍 쪽은 항목이 되게 많으니까 이걸 일일이 다 넣기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저장해 놓은 값을 로드로 불러와서 타이밍 쪽을 확인을 해보면 메인 램 타이밍 동일한 상태에서 세브램 타이밍을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 세브램 타이밍에 관한 건 자세한 스크린샷은 제가 댓글에 넣어놓을 테니까 댓글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건 메인보드에 따라서 1T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1T가 들어갔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저장을 하고 윈도우 부팅을 해볼게요. 윈도우 부팅에서 확인을 해보면 4000클럭에 1T, CL14, 세브램 타이밍 모두 적용해서 부팅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상태로 TM5를 돌려보면은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과거에 제가 미리 돌려놨던 스크린샷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세브램 타이밍 적용된 상태로 TM5가 완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안 돌려보면 섭섭한 거 아이다 64를 안 돌려볼 수가 없죠. 캐시와 메모리 벤치마크 런 결과를 보면 읽기, 쓰기, 복사가 모두 준수하게 잘 나왔어요. 만일 램클럭이 4100 이상 올라갔다면 읽기랑 카피 값이 7만 이상 나왔을 건데 그래도 4000클럭에 CL14, 1T까지 들어갔으니까 레이턴시가 45.5 12세대 램 오버클럭을 해서 레이턴시가 50 안쪽으로 들어오면 램 오버클럭이 잘 됐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본 건 8기가짜리 램 2개 저 같은 경우는 8기가 램 2개보다는 16기가 램 2개를 사용해서 오버클럭을 합니다.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립조스 16기가 2개 3200클럭 CL14 비다이램 이것도 끼워서 오버클럭을 해보면 파워온 방금 전에 8기가짜리 램 2개가 4000클럭이 한계였던 걸 생각하면 16기가짜리 램 2개 32기가는 동일하게 4000클럭 정도가 한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도한 거는 4000클럭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이걸 켜지 않으면 오버클럭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XMP 프로파일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은 램클럭 4000 기어 1 SA 전압 1.35 램 전압은 넉넉하게 1.6 주고 램 타이밍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부터 욕심을 내서 14, 15, 15, 34, 350 입력하고 윈도우 들어가 봤거든요. 32기가도 4000클럭의 CL14가 TM5 돌아가나 해봤는데 지금 돌리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과거에 제가 돌려놨던 거 네 2시간 동안 열심히 돌려서 3주기를 돌렸는데 오류가 2개 뜨더라고요. 네, 2시간 거의 끝날 때쯤에 오류가 떴건 아니건 아무튼 오류가 떴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램 타이밍을 한 단계 더 풀어주기로 했어요.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램 타이밍을 15, 16, 16 이렇게 바꿔주고 윈도우로 들어가서 이 상태로도 TM5를 돌려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돌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과거에 제가 돌려놨던 거 확인을 해보면 램클럭 4000으로 CL1로 2시간 24분에 걸쳐서 TM5 통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기가짜리 램 2개는 세부램 타이밍을 다 조이고도 CL14, 1T까지 가능했었는데 16기가짜리 램 2개는 세부램 타이밍을 안 조이고도 CL15까지만 통과가 가능한 걸 보면 램 오버클럭 난이도는 아무래도 8기가짜리 2개가 좀 더 쉽다고 생각이 되네요.
바이오스 플래시백 들어가 있고 전원보온도 12900K 버티고 램 오버클럭 4000클럭까지 잘 되고 기본적인 능력은 합격. 하지만 모든 제품이 그렇듯 아쉬운 점이 조금은 있어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대여해준 기가바이트 3060이 여기에 있는데 왜 이 그래픽카드를 끼워놨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만일 이거를 빼고 길다란 그래픽카드를 끼워버리면 마이크로 ATX 보드의 특성상 그래픽카드와 램 슬롯과의 거리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이렇게 히트파이프가 나와 있는 방열판 같은 경우는 이쪽에 걸려서 장착이 안 됩니다. 혹시나 저 같은 방열판을 쓴다면 마이크로 ATX 사이즈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아쉬운 거는 이쪽에 있는 버튼을 제공해 주는 거는 네, 좋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버튼은 리셋 버튼입니다. 이 버튼이 리셋이 아니라 시모스 클리어였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램 오버클럭을 하다가 화면이 안 뜨면은 리셋 키는 아무리 눌러도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두 개, 이게 시모스 클리어라 이렇게 쇼트를 해주면 시모스 클리어 되고 재부팅이 되거든요. 램 오버클럭을 하면 시모스 클리어를 엄청 많이 자주 사용하는데, 이게 리셋 키가 아니라 시모스 클리어면 어땠을까? 혹시나 가능하다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이 버튼을 리셋으로 바꾸는 기능, 그런 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플러스 하자면 바이오스에서 다른 메인보드처럼 XMP를 키지 않아도 램 오버클럭이 잘 먹었으면 그거는 바이오스로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편의성을 위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이거 갖고 싶다. 하지만 곧 반남이니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